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개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내가 나만의 진료를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개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간이 돼서 이제 내 나이쯤은 다 개원해야지 하고 개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니던 병원이 망해서 밀려 나와서 개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개업을 한 상황에 이때는 이제 우리는 이 개업했던 우리 병원을 끌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명운이 걸려 있고, 이제 처자식만이 아니라 직원 그리고 직원의 식구들도 늘어갑니다. 이제 선생님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성공한 개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평생 직장, 내가 만든 평생 직장을 끌고 나가는 이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지금 한창 검진실이라 바쁠 때인데요. 저희 병원 이렇게 전등이 아침에 딱 가보니까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근 시간이 좀 그 직원들보다 좀 느린데, 이제 딱 제가 도착했을 때 원장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급하게 저희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해서 전기 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고, 언제까지 수리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그럼 이제 이 수리가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동안에 이제 검진에 예약돼 있던 이 환자들이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 진료 볼 수 있는 환자들은 지르고,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도 트러블 없이 지나가는 게 없는 게 개업입니다. 어떨 때는 뭐 인터넷이 나가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저 메인 직원이, 저희 지금 내시경실 직원이 있는데요. 내시경실 직원이 갑자기 어제까지 잘 근무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갑자기 내시경 직원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그때 그 병원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예약 환자들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들을 해결해야 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진료는 당연히 잘해야 되죠. 진료가 잘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이건 제 친구가 한 말인데, 오늘 점심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기업은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진료 로딩은 우리가 하던 것이고, 스트레스를 어차피 환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안 받을 수 없는 진료 로딩이 있고, 거기다 경영 로딩이 더해져서 이 스트레스가 뭐 1000배쯤 계속 증가하는, 이게 바로 개업의 상황입니다. 이제 개업은 일단은 장사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이제 이익을 얻으려 물건을 판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를 파는 거죠. 그리고 개업을 할 때는 항상 이 비용과 매출이 있는데, 비용보다는 항상 매출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업을 했을 때 처음부터 아까 준비를 잘해서 내 개업지가 어떤 곳이 잘 파악한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개업을 해놓고 파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업한 데가 이 주거 지역인지 아니면 상업 지역인지에 따라서 뭐 진료 시간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신도심에 개업한 분들과 구도심에 개업한 분들이 연령층과 소득 수준과, 그리고 그분들이 뭐 겪고 있는 컴플레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수준도 다 다르지겠죠.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에 개업했을 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진료를 하게 되고, 촌락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약간 이제 마을 단위 정도에 개업했을 때는 내가 좀 멀티플하게 여러 가지 진료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에 개업했을 때는 내가 어떤 뭐 내시경 센터를 열었다. 그럼 뭐 피부과 진료를 보러 온 사람에게서 뭐 예를 들어 무좀약을 받으러 왔다. 그럼 옆에 피부과에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촌락에서는 개업한 의사가 뭐 저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좀 진료도 봐야 되고 뭐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진료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에 경쟁 업체가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과들도 저는 이제 서울에 개업했기 때문에 내과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개업했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심장 초음파 하는 선생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상품이 이제 물론 이제 소화기 내과적인 것도 하지만, 이제 저는 순환기 내과적인 진료도 병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에코나 홀터 이런 검사들을 강화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무언가를 개업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성공 개업을 유지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틈새 시장과 남들이 안 파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뭘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홍보하고 끌어나가는지, 즉 내 분과에 맞는 진료를 잘하는 것도 성공 개업을 유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수도권 상업지에 개업한 분들은 특히 그것을 잘 포인트를 삼아서, 만약에 그냥 내과를 개업했더라도 만약에 신장 내과면은 뭐 이름부터 뭐 신장 쪽에 맑은 내과 이런 것을 뭐 많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인데 코골이 위주라면 코 쪽을 강조한 뭐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그 분과에 맞는 진료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뭘 잘 팔 수 있는 것도 잘 팔고 그 외의 진료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전문화된 진료와 다양화된 진료를 현재 내가 개업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개업했을 때는 전문화된 진료만 하고 싶어서 개업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역이나 그런 상권에서 개업했을 때는 다양화된 진료를 빨리빨리 찾아서 이제 원래 개업했던 것들에 하는 것, 원래 개업했던 방향과 다른 것도 유연하게 틀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업은 이제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개업 유지를 위해서 우리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보험과나 보험과가 다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안정적인 단골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환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의원을 지속할 수가 없고, 또 만족한 환자가 입소문으로 새로운 환자를 유도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혈압을 너무 잘 잡았다, 뭐 아니면 검사를 너무 편하게 했다, 이런 입소문이 있고, 그리고 뭐 성형 같은 경우 수술 잘 됐다 그러면은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겠죠. 이런 분들이 단골이 됩니다. 단골을 잘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뭐 문자로 서비스를 하든지, 뭐 때가 되면 뭐 판촉물 같은 걸 나눠주든지, 뭐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한 뭐 어플, 뭐 굿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 뭐 땡땡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을 활용해서 내 단골을 지속적으로 이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자 관리 같은 경우는 보험과나 비보험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도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개업하신 분들한테 이미 안 하고 있다면 되게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입니다. 이게 내가 버는 액수는 딱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를 다 이제 전자 EMR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가는 돈은 대부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개업하신 분들이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착각을 하시면서 필요 없을 때 뭐 의사를 더 고용하거나 뭐 기자재를 더 사거나 장비를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파악 안 됐다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비수기 때 큰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관리를 평소 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모품인데 이거는 뭐 지금 갈 필요가 없는 소모품이라든지, 뭔가 이것들은 뭐 고쳐 쓸 수 있는데 새 걸 사거나, 이런 불필요한 지출, 아니면은 쓸데없이 고용하는 인력들, 한 번 인력을 고용하면 이제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잘 관리해서 이제 이 매출보다 비용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정리하려면 내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경기 때 운영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검진내과 같은 경우 개업하면 1, 2월이 비수기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12월에 무리하게 뭐 검사라든지 12월에 잘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의사를 늘리거나 뭐 장비를 많이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 상황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특히 나라에서 코로나19에 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아이템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를 보험화 시켰거나, 보건증 같은 경우 급여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전염병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빨리빨리 교육으로 캐치하고, 뭐 우리 병원은 뭐 안전한 병원이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염병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업은 진료 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료 외의 문제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매 상황에서 감정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진료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내 환자들한테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마약 점검이 나왔었거든요. 저희 병원 마약 점검을 잘 하고 있지만, 마약 점검이 나왔을 때 제가 얼굴 표정도 바뀌고 환자분들도 확실히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환자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업을 한 상황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감정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업은 정말 규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소화기내과를 전공한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진짜로 직원 한 명을 두고 개업했거든요. 직원 한 명을 두고 개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거의 없어요. 고정 비용이라고 나가는 게 충분히 사용하는 소모품 자재값과, 그리고 직원 한 명의 월급, 그리고 임대료, 요거밖에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감사가 나올 일도 없고 고정 지출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아까 봤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출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인, 3인, 4인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내실 있게 아까도 비용과 매출에서 매출이 비용보다 확실히 위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도 크기가 작지만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또 공격적인 투자는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의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1인 내과가 직원 1명을 갖고 일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뭔가 만만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격적인 의원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실 있게 어떻게 가느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는가, 이것들은 그 원장님이 개업한 지역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캐파가 작은 지역에서 이런 내실 있는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상업지에 개업을 했다, 좀 크게 개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때가 됐을 때 이제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 확장이라는 개념을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의사를 늘린다가 확장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사를 늘리면 그 의사에 맞춰서 그만큼 직원이 늘어나고 그 관리자도 늘어나고 소모품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에 어떻게 내가 확장을 하자 생각하면 그 부분이 근무 의사를 늘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죽을 만큼 힘들면 늘리라고 합니다. 이제 친구가 물어보면 너 지금 진짜 힘드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럴 때도 늘릴 시점이 있고 또 그 진료 시간을 늘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주위에 365가 생겼을 때 나도 같이 365일 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근무 의사를 늘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면적 확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면적 확장을 고려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그 캐파를 넘어갔을 때 병원의 면적을 확장하는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통 병원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물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옛날에는 사실 내가 뭐 이게 5인 내과 정도를 키웠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개업할 때는 그 지역에 그 의사가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나간 지역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같은 불경기 기업에선 반드시 이렇게 넓혔을 때 여기 새로 들어오는 내가 있던 자리에 들어올 것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면적 확장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경기 때 항상 고정투자비는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진료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업 트렌드가 365입니다. 365가 무조건 맞느냐? 365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던 병원들이 많은 지역에 개업을 했을 때 365로 개업했을 때는 이제 언제든 이 병원은 영속성이 있게 내가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각인이 되면서 환자를 다시 유치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유지 비용이 2배로 들죠. 특히 요즘같이 직원을 뭐 365일 쓰는 직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파트를 2번으로 나눠서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체력적인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진료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거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낮에 와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녁에만 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상업 지역에서 하는 본인 근무지에서 약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 지역에서 365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상업 지역은 유동 인구도 많고 저녁에 이제 아픈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서 365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진료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급여 진료과인 경우는 광역 광고를 합니다. 이제 멀리서도 와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쓸 수 있고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죠. 뭐 제 성형외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어플 뭐 강남원이나 비비톡 같은 어플들도 많이 사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역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뭐 김한과나 SU, 서울병원, 제일정형외과 같은 경우 역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홍보할 때 광역 광고를 하게 되고요. 급여 진료과는 홍보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급여 진료과는 뭐 아파트에 전단지 광고를 한다든가 마을버스를 한다든가 이 1km에서 2km 벗어난 부분 이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홍보 영역이 적어지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건강검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편지나 아니면은 약간 좀 광역버스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 비급여와 급여과의
홍보에서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홍보 방법을 사용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십시오.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 피드백 중에서 많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피드백이 있는데, 그 피드백 위주로 진료 더 홍보를, 만약에 버스 보고 많이 왔다 그러면 버스 홍보를 더 활용하시고, 뭐 전단지 보고 많이 왔다 그러면 전단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홍보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브랜드와 의원의 브랜드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어쨌든 명의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고,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이 개인을 브랜드화 시키고 그러면은 방법은 뭐 그 개인이 뭐 TV에 많이 나온다든지, 뭐 개인이 명의다라는 걸 뭐 광고라든지, 개인의 이력을 광고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이게 병원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브랜드화되면 병원이 커져 있을 때 환자 쏠림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뭐 환자가 뭐 100명이 온다 그러면 80명을 뭐 일 원장님을 찾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는 부원장님을 고용해도 이 원장님의 로딩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개인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 병원을 브랜드화 시키는, 병원은 검진을 잘합니다, 이 병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 수술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의 브랜드화로 점점 이 홍보를 바꿔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 홍보도 있는데, 여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런 비보험가인 경우는 업체 선정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블로그도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지역 홍보는 또 구역의 설정이 중요한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개봉동이라는 지역에 개업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봉 1동과 개봉 2동, 개봉 3동이 있는데, 1동 같은 경우는 저희랑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개봉동임에도 홍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런 구역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1동에서도 홍보했는데 1동에서 오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역 설정을 줄여서 내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지역 홍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내 마케팅은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 병원에 오는 분들이 이미 내 병원에서 이제 구매를 하러 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병원에서 뭘 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내 병원에서 뭐 비타민 D라든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광고하더라도 쉽게 환자들이 그걸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내를 깨끗하게 이쁘게 유지시키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원내는 최대한 더럽게 원내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개업과 단독개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봉직을 두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분 투자로서 몇 대 몇 이렇게 처음에 지분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5대5 공동개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동개업이든지 부원장을 처음부터 두는 개업들은 확장에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확장에 유리한데, 이 공동개업은 문제가 업무 분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노무 문제들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그다음 뭐 세무 문제 누가 맡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장점은 365가 가능하고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비용 처리할 문제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2명의 원장님이 개업했는데 갑자기 한 원장님이 포르쉐 차를 샀어요. 근데 이걸 비용 처리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원장님도 사고 싶고, 그러다 이제 이 원장님은 이 차를 좋아하지 않으니 다른 걸 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할 때 서로에게 원활하게 잘 협조해서 비용을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자 쏠림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비인후과랑 가정학과를 같이 개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쪽에 환자가 이렇게 쏠리면서 이제 이비인후과 원장이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자 쏠림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리고 투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고 어떤 분은 방어적인 투자를 원하는데, 이런 투자 성향을 잘 이제 맞춰서 두 분 다 갈등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휴가를 다 좀 이 휴가 기간이 길 때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 서로에게 잘 협조해서 너는 언제 가고 나는 언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가 이게 개업해 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보험과는 뭐 보건소나 공단, 심평원에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뭐 삭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어려운 노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소송이 들어옵니다. 뭐 제가 잘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부원장님이나 뭐 내시경하다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액을 줬는데 뭐 제가 A라는 수액을 주기를 원했는데 B라는 수액을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는데 소송에 대한 대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보험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음에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공과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각종 정기적인 교육이나 직원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청구도 있고, 청구도 뭐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직접 했거든요. 액수가 적으니까 점점점 그 양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고용된 청구하는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장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점점 생깁니다. 이제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다른 원장님도 많아지고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로 넘어갈 때 이제 관리를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여러 가지 수리할 일이 많습니다. 그 프린터는 심심하면 고장나고 컴퓨터도 심심하면 고장납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잘 다루는 원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리해야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료만 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내 수리 장비들, 뭐 내시경이 고장났다, 컴퓨터가 고장났다, 프린터가 고장났다, 이것을 프로토콜로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 고장나면 어느 전화번호에 걸려서 어떤 프린터를 갖고 오고 그동안에 뭐 예비 프린터 어디로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해두고, 근데 내시경이 고장나면 어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거기서 어떤 장비를 갖고 오라고 시켜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모품 관리도 이게 장부를 잘 적어야 돼요. 잘 적지 않으면 이제 항상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 개수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흔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뭐 비도덕한 직원들이 소모품들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특히 뭐 비싼 주사, 싹센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물량을 매일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물량 체크가 어려우면 물량 체크를 잘하는 대표 직원들을 구해서 물량 체크는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모랄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누가 가져가면 또 누가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를 하는 직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고, 의약품 구매도 무조건 싼 데서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싼 데보다는 내가 갑자기 필요할 때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도매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두는 게 개업에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 문제인데요. 이 비용 처리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는 개업하면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비용 처리되나, 이거 뭐 이런 게 뭐 우리도 이런 뭐 옷 같은 걸 샀는데 이런 것도 병원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넣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비용 처리는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게 기장료를 받고 세무사들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나는 일단 뭐 옷을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사지 않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고 기장을 넣어보면 거기서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정말 진짜 개업의 현실이거든요. 안전한 절세의 첫 번째 방법은 고용 증대입니다. 고용이 계속 증대되면은 잠깐만요. 고용이 계속 증대되면 그만큼 병원에서 비용 처리가 기본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투자를 할 물건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빠른 내시경 장비라든지 초음파 장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투자를 할 경우에 그 투자한 것들을 홍보할 때 매출 증대도 되고 세무 처리도 되기 때문에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커졌을 때 세금을 내느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종마다 평균 소득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평균 소득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1년 차의 소득률, 2년 차의 소득률, 3년 차의 소득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득률을 한번 올라가면은 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올해 소득률이 30%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25%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누락되는 게 있나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감시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업체 평균 소득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나 고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투자나 고용이 병원의 성장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커지면 세무조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세무조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정기 세무조사를 겪을 때마다 겪게 되면은 그때의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어디서 선전을 했다, 뭐 버스 광고를 했다, 그럼 버스 광고 사진을 항상 찍어두고, 뭐 지출했다, 그 사진을 남겨둬야 세무사에 제출할 때 이런 광고를 하느라 내가 돈을 썼습니다라고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하거나 뭐 지출하거나 기계를 샀을 때 물론 세금 계산서로 확실히 확보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닥쳐서 준비하려니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카니발을 사더라도 카니발을 이게 직원용으로 샀다라는 것을 뭐 사진 찍어두거나 이런 준비들을 잘 해두면은 세무조사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인데요. 저는 보험은 있는 건 다 들라고 합니다. 배상보험 많이 들고요. 화재보험도 들고. 보통 왜 이런 걸 잘 들어야 되냐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비용보다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회사들이 민원인과 상대를 해줍니다. 상대를 해주면서 내가 상대할 때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진짜 내가 특히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뭐 장출혈 환자가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억울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봉지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럴 경우에 민원인을 상대를 대신해 주는 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보험회사들이거든요. 이런 보험회사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화재는 정말 날 수 있어요. 진짜로 화재 난 병원들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화재보험 드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이 화재보험이 정말 액수가 작고 화재보험을 통해서 같이 들 수 있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무슨 보험 판매하러 온 건 아닌데 그 일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보험을 들어두면 병원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도 제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보험은 뭐 개업하면은 최대한 들어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는데 정말 교육이 많습니다. 개업해 보면은 개원 전에 뭐 공단 검진을 하게 되면 공단 검진 의사 교육도 있고 뭐 금연 교육, 의료 폐기물 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책임 교육, 마약 교육, 예방 접종 교육 뭐 매년 해야죠. 예방 접종 교육은. 그다음 직원의 8대 교육, 뭐 교육 성희롱 아동학대 교육 뭐 이런 정말 많은 교육이 있는데 내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뭐 내가 이제 다음에 들을 때는 이런 걸 챙겨야 되겠다. 뭐 3년마다 어떤 교육이 있으면 이런 건 3년마다 이렇게 적어두면은 내가 교육을 잘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내랩을 하는데 원내랩 교육을 잘 안 들어둬가지고 이제 그 가산 퍼센트를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내랩 교육을 이렇게 테이블로 작성해 두니까 놓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노무가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초기 인력 구성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간호조무사 구할 건데 얼마에 구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서 얼마 받는지는 우리가 사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디잡 이런 데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몇 년 차는 얼마를 받는구나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적어두시고 내 병원에서도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너무 연봉을 많이 줬을 때 이미 데리고 있는 내 직원들이 화가 날 수 있으니 그런 우리 병원에 맞춘 연봉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력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장과 함께 이제 인력 구성이 변화가 되는데요. 저희도 뭐 처음에는 뭐 4명 뽑아서 그냥 돌리다가 지금은 점점 관리 인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관리하는 이제 담당 간호사가 생겼고요. 처음에는 이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뽑았어요. 처음에는 뭐 수액도 주고 내시경도 돌리고 외래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렸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스마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분업화된 인력 구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시경 하는 사람 내시경, 외래를 하는 사람 외래만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력 구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고 퇴직할 때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갔을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협박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꼭 권해드리고 이거 바빠서 놓치는 원장님 많거든요. 정 뭐하면 그 담당하는 책임 간호사를 시켜서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이 3명, 4명이 되더라도 노무사를 고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 휴가든지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게 그 규격에 맞게 작성하는 게 어려운데 그 규격에 맞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직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나는 원장님 저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반드시 바로 사직서를 받아두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서 일단 잡더라도 사직서는 받아두십시오. 사직서 2번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사직서가 나오면 바로 받아라.
그리고 하여튼 좀 넘어가고 소소한 매출 증대가 있습니다. 여기 국가에서 계속 의원에 그 공동 사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말하는 만성관리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전부터 하고 있는 금연 사업이라든지 잠복결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수기 때도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환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소소하지만 매출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뭐 운전면허, 노인장기 요양서, 뭐 협력기관 진료 의료 해송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개업했을 때 이런 것들은 작은 거라고 놓치지 말고 특히 작은 지역에서 개업했을 때는 다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삭감 관리인데요. 항상 해마다 심평원에서는 다빈도로 우리가 집중 심사 항목을 정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초음파 검진날 초음파를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집중 심사 항목일 경우에는 특히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부원장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병원이 뭐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이런 약제, 예를 들어서 글리아티민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꼭 챙기고 그런 집중 심사 항목에서는 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서 부원장님들한테 잘 얘기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만성질환 그 관리료라는 거 AH200이 최근에 삭감 이슈가 많은데요. 실제로 검사하러 오는 데도 많은데 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친한 형님도 이번에 삭감당하는데 원장님은 정말 잘 챙겼는데 부원장님들이 그걸 다 빼먹어서 거의 억대에 가까운 비용을 삭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얘기해 두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김종률 원장님 사이트가 있는데 저 정말 잘 챙겨보는데요. 이런 사이트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정리돼 있어요. 삭감 관리를. 그래서 틈틈이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업은 진짜 마라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아까 말한 스트레스에 고요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도 병원 개업한 원장님들이 정말 체력이 떨어지면 병원도 같이 죽어가는 게 보입니다. 환자도 그만큼 감소하고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 체력과 병원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걸 또 이제 개업하신 원장님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하여튼 선생님의 성공 개업을 응원합니다.